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IS 이슬람 국가죠. IS 수계 알바그다디 자폭 후 김정은 참수 작전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마도 그 김정은이가 이번에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죠. 델타 포스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수계인 알바그다디를 사실은 폭살한 거죠. 쫓기다 결국은 이 폭탄 쫓기 있고 자폭을 한 거긴 하지만은 결국은 델타 포스가 알바그다디를 자폭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작전할 때도 상당히 이 공포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이번에 알바그다디 폭살하면서 김정은이 느꼈을 공포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알바그다디가 겁쟁이처럼 굴다가 개처럼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조롱이 글짜기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만스러운 괴물을 처단을 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테러리스트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날은 미국과 전 세계의 위대한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공적을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러시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사실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테러 조직을 섬멸하기 위해서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하고 연합작전으로 이슬람 스테이트를 거의 깨멸 직전까지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군을 철수함으로 해서 거의 이 동맹군의 역할을 했던 쿠르드 민병대를 버린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을 해서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 성공으로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어쨌건 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이슬람 스테이트를 거의 깨멸시키다시피 했고 그 조직의 수장인 알바그다디까지 폭살을 시켰으니까 어쨌건 나름대로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입지가 좀 더 회복이 되면서 강화가 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가 알바그다디 제거작전을 미션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하루 전에 미국 전략폭격기 있잖아요. B-52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원래 이 B-52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래식 무기도 무기지만은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무시무시한 전략폭격기, 그리고 목표물에 대해서 정밀 조준도 가능한 B-52를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해에서 이례적으로 작전 비행을 했다. 이게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하루 전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대한해협을 경유해서 동해 상공을 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B-52H 2대하고 공중급유기 세대가 각각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해 상공을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코스를 밟지를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루 전에 B-52가 동해에 나타난 것만 해도 북한 김정은에게 공포의 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유사시에 김정은의 참수작전 하면은 B-52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정밀 조준이 가능하니까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액션이 있었고요. 또 이 장기적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 대개 이제 특수작전에 투입이 되는 스텔스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RQ-180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괌에서 평양까지 도달하는데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적외선 탐지 장치에 잘 안 걸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인 스텔스기로서 RQ-180은 무인 정찰기 아시죠? 무인 정찰기로서 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망에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양 상공 15 내지 20km 정도 상공에서 김정은이 이동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사시에 전자공격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면서 한 방 쏴버리면은 김정은이 폭살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예요. 미국 전략폭격기인 B-52와 그 다음에 스텔스 드론, 다시 말하면 무인 스텔스, 무인 정찰기죠. 이 2개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참수작전에 B-52하고 그 다음에 무인 스텔스기 RQ-180이 동원이 되면은 미션 컴플리티드, 참수작전 성공. 그러니 김정은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이 RQ-180을 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가 돼가지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출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B-52나 RQ-180 공포의 눈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미국이 과연 김정은 참수작전에 나설 수가 있을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정말 북핵이 미국의 엄청난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리스크도 않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B-52를 아니면은 RQ-180을 이용을 해서 김정은 참수작전에 들어간다.
유사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결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김정은 참수 작전만 기대해서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외과 수술식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옛날에 1994년 그 영변 이 핵시설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플루토늄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 생산을 하던 그 시절에 만일 영변 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이 정밀 타격을 했으면은 제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또 미국이 단독 행동하기도 상당히 여건이 좋았어요. 사실 그때는 뭐 이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김영삼 정부니까, 물론 김영삼 정부에서도 연변 핵시설 정밀 타격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사 동맹국인 중국이 그 당시에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국제사회의 맹아가 돼가지고 고립된 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신경 안 쓰고, 또 중국이 그때는 뭐 이 국제사회의 일원도 아니지만은 또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도 사실은 뭐 1991년에 제국의 해체를 겪으면서 군소분국으로 나눠지고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남았잖아요. 정신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외과 수술식 핵시설 타격을 해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잠재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지금 중국과 소련이 얼음장을 놓고 있잖아요. 중국이 유일한 군사 동맹국은 북한밖에 없는데 러시아하고도 군사 이 동맹 관계를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음장을 놓고는 있잖아요. 미중 무역 이 전쟁이 치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러가 군사적으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런 밀리터리 액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폭살하는 작업도 이슬람 스테이트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어쨌건 간에 하나의 국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왕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고 또 그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그런 동아시아 이 국제정치 역학구도 속에서 미국의 결심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참수 작전하지도 않고 외과 수술식 핵시설 타격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란 말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장을 하기 어렵잖아요.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장을 하려 치면은 한미동맹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이제 되는 거니까, 한국의 핵무장론은 외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차선으로 전술핵이라도 가지자. 1991년에 한반도에서 철수됐던 이 전술핵무기라도 재배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 최근에는 더 발전해서 우리도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전략, 그러니까 전술 핵 공유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 나토는요, 나토 회원국 5개국이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배치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5개국입니다. 대개 뭐 10기에서 20기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특히 많습니다. 70기에서 90기 정도 있고요. 터키도 많습니다. 50기 정도 있고 나머지는 10기에서 20기 정도 가지고 있는데 토탈해서 150에서 200개 정도 이 전술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훈련은 하죠. 연례 행사로서 뭐 핵하고 관련된 인수, 인계, 장착, 발진 관련된 훈련은 정례화시켜서 행사를 합니다만은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미국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 때 이제 연습하고, 그렇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해도 북핵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괌에다가 B-61 전술 핵폭탄을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5 스텔스기들이 정기적으로 핵무기 장착 훈련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이제 옮겨놓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면 이제 차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야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책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도 지금 가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하고 관련된 부분을 진지하게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한미동맹에서 계속 이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미관계에서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장조차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특히 대미 외교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거나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까 차선이지만은 나토식 핵 공유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야욕을 무한대로 억제시켜야 됩니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은 차선으로 나토식 핵 공유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 야욕을 꺾고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억제를 시키면서 한반도에서 불안정하지만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최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